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는 흔히 가족은 불변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여성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생각은 정확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가족의 형태는 계속 변해왔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자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핵가족에서 다시 다른 형태로 가족은 지금 분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이렇게 변해왔지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거죠. 지금 자식을 마음속에 묻지 못해서 바다를 보면서 절규하는 진도 팽목항의 부모님들을 볼 때 우리가 함께 울 수밖에, 우리가 함께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걸 텐데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인데요. 오늘도 아침부터 이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계속 매일 네. 저랑 같이 나오시고. 같이 나오시면서. 아유, 그래도 이게 보통 노동이 아니잖아요. 네. 뭐 이거야. 다 우리 팀 마찬가지인데. 네. 자, 오늘 어버이날인데 헤드카피 어떤 겁니까? 네, 어버이날. 진행자께서 그렇죠. 벌써 정답을 말씀해 주신 예. 거나 다름없습니다. 촉촉한 날씨였는데요. 예. 오늘 키워드 카네이션입니다. 느낌이 카네이션. 바로 오시죠? 그렇죠. 네. 예. 이 꽃이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담은 그러한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꽃인데요. 마침 어버이날이 왔는데 국민들 뇌리에서 잊혀가던 한 부자가 어제 오후 다시 등장했습니다. 예. 네, 검찰이 어버이날을 맞아서 잃었던 아들을 혹은 또 잃었던 아빠를 찾아주려고 했던 걸까요? 예. 바로 작년에 파란을 일으키면서 사임했던 최동욱 전 맞아요.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사건입니다. 예, 잊고 네. 있다가 다시 생각나네요. 그래서 말이죠. 공교롭게도 어버이날에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개인정보 불법 유출, 청와대가 과연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그리고 최 전 총장의 혼외자로 추정되던 아이의 엄마 임모 여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어제 발표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참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검찰이 정말 이 가족 찾아주기에 나선 건지 글쎄 모르겠습니다만 요새는 이 언론이 가족 찾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맞습니다. 차동욱 총장뿐만이 아니죠. 네. 예, 다른 또 유명 연예인도 이렇게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랬다가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 참 이게 참 아주 흐뭇한 그 모습들이 많은데. 네. 근데 이 내용이 뭡니까? 네, 수사 결과 내용은요, 크게 한 4가지 이제 영역인데요. 예. 혼외 아들 의혹, 관련자 비위, 그리고 이제 혼외 아들이 과연 실제 하였던 것이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 불법 유출이 있었는가, 검찰총장의 뇌물수수 의혹, 이렇게 4덩어리 정도가 되는데요. 네. 이게 형사 3부에서는 이제 혼외자로 추측된 아이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하는 과정에 당시 야권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네. 청와대가 과연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는가, 이걸 수사해 왔다고 하고요. 형사 6부는 임모 여인 관련 여러 가지 수사를 맡았는데 거의 6개월이 넘는 이 대장정의 수사 기간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6개월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제일 궁금한 건 진짜 아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인데. 그렇죠. 그죠? 네. 예. 이 굳이 단정 짓자면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검찰은 봤습니다. 예. 형사 6부 발표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의 혼외자 관련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은 당시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예.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확인하지 않고는 100% 확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단서는 달았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아니라면 유전자 검사를 해야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때도 공방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당의 최 전 총장 당사자죠. 네. 과연 유전자 검사에 나설 것이냐 또 지켜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발표에 대해서 야권은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이냐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모 여인의 산부인과 관련 기록,
예. 또 이 혼외자로 추정되는 아이의 초등학교 학적부 예. 그리고 이제 비교적 가까운 시기인데요. 작년입니다. 예. 이 유학 신청 서류 결정적으로는 2003년 7월경에 아이의 돌 무렵에 찍은 것으로 보이는 가족 사진에 이 최 전 총장이 등장한다. 그래서 간접 사실 확인과 경험칙에 따른다면 이 혼외자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적시한 것입니다. 예. 아니 뭐 우연히 돌잔치에 갔는데 아니 우연히 그 집에 들렸는데 돌잔치 해가지고 사진을 같이 잘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땐 유전자 검사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수사가? 그러니까 뭐 작년에 왜 이렇게 시끄러웠던가 네. 지금 이제 돌이켜보면 사실 이 혼외자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정치적인 이제 공방을 하는 과정에 쟁점으로 네. 떠올랐었죠. 예. 뭐 호위무사도 등장했었고요.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검찰의 특정 세력 찍어내기 아니냐 정권과 뭐 이 투쟁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로 또 윤석열 검사가 또 항명 파동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그렇죠. 이 김진태 검찰총장이 후임으로 낙점된 이후에야 조금씩 이제 검찰 조직의 문제가 가라앉기 시작했는데요. 예. 이 아무 생산성도 없는 이 사건. 저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야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해서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 이득을 볼 일도 없어 보이고요. 한 가지 남은 사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 전 총장이 그래도 아니다.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유전자 검사에 나서겠다 하는 이 마지막 그렇죠. 절차 하나가 남아있는 맞습니다. 것인데요. 예. 최 전 총장은 이미 사임 당시에 예. 퇴임사에서 밝혔듯이 이제 사인으로 돌아간 상황이죠. 예. 순수하게 이게 자연인의 부자관계 여부의 문제이지 이제 이것이 더 이상 정치적 사회적 쟁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카네이션 관련해서 뭐 다른 얘기 또 있나요? 네, 다른 가족 소식이 또 있죠. 다른 가족. 3부자 이야기인데요. 예.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사가 이제 갈래를 쳐나가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이 유병언 회장 예. 그리고 그 유 회장의 아들 이남 이녀 자녀들인데요. 예. 이 가족이 어버이날 이게 참 취지에 걸맞지 않게 지금 이제 언론에 핵심 인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참 가족은 네. 가족이죠. 가족이죠. 뭐 아주 탄탄한 예. 가족이고요. 그렇죠.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어마어마한 위세를 누렸던 가족인데.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병언 회장 이제 미스테리 인물인데 사업가라고도 하고요. 예술가라고도 하고요. 예. 종교인이라고도 합니다. 예. 아주 이 다양한 이제 얼굴을 가진 그런 분인데 그 아들이 장남 대균 씨는 레스토랑을 경영하는 예술가연 하는 일종의 이제 사교계 문화살롱의 이제 주인처럼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이제 이 검찰 수사의 핵심은 차남인데 미국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혁기 씨라고 하는 이 차남이 설교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원파의 어떤 종교적인 사업도 계승하고 아하. 이 아버지의 사업도 물려받고 예. 약간 북쪽의 어떤 부자가 떠오르는 이 사업 전체를 승계하는 모양새가 이제 밝혀지고 있어서 예. 혁기 씨의 이제 검찰 소환이 중요한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3차례 거부하고 있어서 아마 검찰은 이제 이 혁기 씨와 예. 이녀에 대한 강제 소환을 지금 작업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고 보니까 그 북쪽도 훈훈한 가족이 있죠. 대대로 해먹는. 아유, 뭐 네? 우리나라 이 예. 한반도 안에 여러 부자들이 있는데요. 어버이날의 취지와는 전혀 걸맞지 상반된,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들은 오늘도 바로 그 자식들을 위해서 계속 이 땅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거 오늘 잊으면 안 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인순이의 아버지가 흐르고 있는데요. 인순이 씨가 평생을 미워하고 원망했던 아버지를 향해 부른 정말 진심이 담긴 곡으로 유명하죠.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원망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전화 한 통 드리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눈물이 말해준다.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6.4 지방선거 이제 27일 남았습니다. 오늘로. 그래서 대진표가 이제 하나둘씩 완성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격전지로 꼽히는 게 이제 수도권, 강원도, 충청도, 그러고 보니까 다네요. 어쨌든, 이 수도권 지역의 후보들도 좀 있으면 결정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영향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건데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한 전문가 한 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민정치 컨설팅의 여론분석센터 윤희웅 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떻게 그 센터장님 요새 여론조사가 계속 우리가 지금 세월호 참사 때문에 주목을 못해서 그렇지 계속 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사건이 터지고 나서는 어쨌든 민심이 굉장히 유동적이었기 때문에 예. 조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금 각 언론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거의 쏟아내다시피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어떻습니까? 그 성난 민심이 좀 여론조사에도 나타나고 있나요? 주요하게 조사되는 것들이 정당에 관한 지지율, 또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 네. 또 각 지역의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세월호 사건 전과 비교할 때 일정 부분 변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권 또는 이제 여당 관련해서 긍정적인 지표들이 좀 하락하고 정체되거나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뚜렷하게 반사 효과를 얻고 있는 것이냐 또 그것은 이제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상대적인 것이 이제 선거라고 볼 때 여당의 좀 지표들이 다소가 이제 불리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당이 좀 불리하다. 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도 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갤럽 정기조사를 보면 지난주 주간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잘한다라는 그 비율이 48%였는데 예. 그 3주 전 전조사에서는 59%였으니까 무려 11%포인트가량 하락한 것이고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예. 20%대였는데 지난주 조사에서는 잘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정평가 비율이 40%까지 올랐으니까요. 이것에서도 보면은 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현 여권에서의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권력 내에서의 집중성 또 이것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좀 강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상징성이라든가 구심점 역할, 또 중심성 역할 이런 대중들의 인식 차원에서 높을 텐데 그래서 성과가 있을 때도 대통령의 대통령이 혼자서 그 공으로 인정되는 측면들이 상당히 예. 크게 나타났었고 근데 이렇게 세월호 사건처럼 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러한 잘못이나 책임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또 오롯이 또 집중되는 그런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표본 오차가 어떻게 되죠? 갤럽 조사가. 이것은 이제 선거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지 그렇죠. 않겠습니다. 예. 근데요, 48%면은 그래도 역대 대통령에 비하면 낮은 지지율은 아닌데, 그렇죠. 단지 공공행진에서 13% 정도 빠졌다. 이런 데서 이제 의미가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정치적 지지층이 직전에 2명의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견고한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차에 예. 사실은 20%, 30% 선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치적 지지 기반이 사실은 좀 허약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 40%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직전에 2명의 대통령보다는 다소간 정치적 기반이 좀 더 단단한 측면을 다소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예. 자, 그 세월호 참사가 결국은 이 선거에서 이걸 유불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선거에서 여야가 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결과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월호 사건 전에 상당히 각 후보들의 지지율의 상승세가 무섭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여권의 한 축인 여당인데 정부 책임론이 좀 불거지면서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도전자가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선 효과
컨벤션 효과 이런 것들을 컨벤션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월호 사건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디어들이라든가 언론 뭐 또 대중들의 관심도가 세월호 사건에 가 있다 보니까 그 공간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또 전통적으로 여당 후보들이 어떤 지역 개발, 발전 이런 공약들을 많이 내놓게 되는데 예. 세월호 사건이 국민 안전과 생명보호 이런 측면의 인식 전환이 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하. 기존에 준비해놨던 어떤 개발 공약 이런 것들이 사실 캠페인에서 제약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뭐 상승세 반사효과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타격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야권 성향층이 어쨌든 상당히 좀 결집도가 느슨해져 있던 상황인데 예. 야당을 뭐 절대적으로 지지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뭐 이런 데 기반해서 어떤 야당을 지지하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야권 성향층들이. 예. 그런 면에서 바로 지지율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선거에서는 일정 부분 야권 성향층의 결집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 이번 선거에서 제일 관건이라는 게 이게 네. 지금 이 세월호 참사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공적 영역 그러니까 정치권에 이게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정치를 외면하려는 성향이 나타나지 않나. 이게 이제 제일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투표율은 전망은 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예. 왜냐하면 저희가 뭐 하늘의 영역이다 이렇게까지 그렇죠,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일단 두 가지 예상이 다 이제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대한 무능 또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기류들을 높여서 선거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또 선거와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유권자들이 습득하는 것들을 또 제약하게 하니까 결국에 가서 투표율이 좀 낮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이 하나 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책임론이 있으니까 예. 야권 성향층에게는 일정 부분 투표 유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고령층은 일정 수준의 투표를 보인다고 했을 때 투표율이 좀 높지 않았던 야권 성향층들 젊은 층 중심으로 해서 투표율이 올라가고 또 사전 투표 제도라는 것이 실시되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떨어지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이제 함께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어쨌든 이것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투표하겠습니까? 이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 이제 받는 입장에서 볼 땐 모범 답안 적어내는 거 아닙니까? 투표하겠습니다라고 대부분 해가지고 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간접적으로 저희가 근데 그렇게 묻는데요. 그래서 뭐 투표할 것이다 이런 이제 애매한 약한 응답들은 제외하고 반드시 투표하겠다. 꼭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 응답만 적극 투표층이라고 해서 비율을 뽑는데 그런 것도 되게 60% 이상 70% 이상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적극 투표층 나오는 비율에서 과거의 예를 볼 때는 적게는 15% 많게는 20% 정도까지요? 예, 빼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구체적으로 수도권 좀 알아보죠. 우선 인천 말이에요. 인천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갤럽이 중앙일보랑 조사를 해서 어제 보도가 됐는데요. 예. 이거 한 800명, 다른 이제 지역도 좀 동일하게 800명으로 조사가 돼서 오차범위는 신뢰 수준 9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 포인트인데 예. 휴대전화랑 이제 집전화 같이 조사를 했고요. 여기서 예.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 새누리당 후보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새누리당 후보 이제 안상수 전 시장과 유정복 전 장관 두 명의 후보 중에서의 선호도를 먼저 보면 이제 안상수 후보가 25.3%, 유정복 후보가 37.6%니까 유정복 전 장관이 새누리당 내 후보 선호도에서는 안상수 후보를 좀 더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는데 그러나 이제 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는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안상수 후보와 송영길 야당 후보 현 시장과 대결에서 보면 안상수 37.6, 예. 송영길 35.5% 이렇게 나왔고요. 굉장히 이제 근소한 차이죠. 또 유정복 앞서고는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유정복 후보, 송영길 후보 대결에서는 유정복 38%, 예. 송영길 34.8% 약간 격차가 납니다만 이제 오차범위 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보면은 양쪽이 좀 팽팽하거나 경쟁 구도를 일정 부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송영길 현 시장 같은 경우는 현직 프리미엄이 이제 일정 부분 있는 것인데 그렇죠. 또 인천 같은 지역이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고 또 도심 지역 개발이라든가 어떤 지역 발전 욕구가 또 그 어느 지역보다도 수도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지역이어서 예. 또 여당 후보 힘 있는 여당 후보 프리미엄도 일정 부분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두 후보 진영 간에 어쨌든 경쟁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이번에 가장 큰 피해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보면은 이제 그 전 세월호 사건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안산 단원구가 사실 경기도와 있어서 경기도의 민심이 크게 변하지 않겠냐고 하는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경기도라는 지역 특성이 뭐 인구가 사실 1,000만이 넘고 1,200만까지 되는 것이죠. 가장 많은데 그리고 워낙 다양하고 지역적 특성이 또 워낙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의정부라든가 북부 지역도 많이 있고 접경 지역도 그렇죠. 있고 동흥복합 지역도 예, 있으니까 경기도지만 이것이 고르게 일관되게 일방적으로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뭐 여권 내에서 상당히 유력한 어쨌든 남경필 후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같은 조사인데 남경필 후보와 이제 야당의 김상곤 후보 가상 대결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경필 46.3, 예. 김상곤 24.6%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더블 어쨌든 스코어네요.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예. 있는 상황이고 또 남경필 김진표 대결을 보면 남경필 42.8%, 예. 김진표 후보 26.9%, 또 역시 격차가 좀 제법 나는 편이고요. 예. 또 원혜영 후보와의 대결을 보면 남경필 47.6%, 예. 원혜영 21.3% 격차가 좀 더 커지고 있는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도 이제 경선이 여당 후보들은 격차가 좀 납니다만은 야당 후보들은 격차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진짜. 새정치민주연합 보면은 김진표, 김상곤, 원혜영 3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이 3명의 후보 중 선호도를 살펴보면 김진표 22.6, 예. 김상곤 19.6, 원혜영 14.3%. 그러니까 김진표가 다소간 이제 우세한 흐름들을 미세하게나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참고적으로 새누리당은 경기도지사는 어제 이제 TV 토론했고 민주당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합니다. 예, 예. 예,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어쨌든 경선 룰이 이제 여론조사 대상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고 또 조사 결과에서 지난 대선 연령별 투표율을 또 보정을 하는 흐름으로 나타나서 야당 지지층 내에서는 김상곤 후보가 좀 앞서는 흐름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고령층으로 갈수록 또 김준표 후보가 또 우세한 흐름들을 보여주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과들은 어쨌든 단언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역시 가장 빅 이벤트는 서울시 아니겠어요? 서울시장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보면 정몽준 후보가 세월호 사건 전에 상당히 어쨌든 상승세가 높았는데요. 예, 흐름이 가파르게 나타났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약간 주춤한 흐름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대결을 보면 정몽준 39.2%, 예. 박원순 후보 45.6%. 그러니까 박원순 현 시장이 6.4%포인트 격차로 지금 이제 우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예.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것이 여전히 이제 오차범위 아주 안에 있긴 안에 합니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인데 그 전에 지난 3월 조사, 이 중앙일보 한국갤럽 3월 조사에 정몽준 비해서 후보가 좀 위였었죠. 그때는 격차가 거의 언제 없었던 없었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비해서 약간 좀 벌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항식 후보 같은 경우에 보면은 28.7%, 박원순 47%니까 격차가 좀 더 커졌고요. 예. 그래서 이 정몽준 후보와 박원순 후보 대결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정몽준 후보 여당 후보인데 굉장히 예. 집중되어 있다가 이 세월호 사건으로 좀 관심이 제약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약에 있어서 어쨌든 정몽준 예. 후보가 이전에 도심 개발이라든가 이런 공약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기조 변화가 좀 불가피한 측면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새누리당 내 후보들 지금 정몽준 후보, 김항식 후보, 이회훈 후보 있는데요. 당내 후보 선호도는 정몽준 38.9. 김항식 16.8, 이혜훈 7.3% 순으로 이전 조사와 이제 비슷한 흐름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그 선거의 주요 변수 앞으로 이제 좀 27일 남았는데 주요 변수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투표율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 책임론 이런 또 부정적 인식이 야권 성향층의 적극적 투표로 이제 이어질지 여부, 뭐 투표율과 비슷한 측면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과거에 이제 예를 보면은 어떤 책임에 이제 1차적 책임 소재가 있는 세력에게 역풍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 게 아니라 2000년에도 보면 남북 정상회담을 총선 전에 발표를 이제 하고 예. 근데 여당에게 역풍이 불었고 맞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천안함 정국을 또 선거에 좀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커지면서 또 여당에게 역풍이 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또 야당이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어떤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에는 막판에 또 보수 진영을 자극하면서 결집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뭐 그런 측면들이 일단은 현재로서 변수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아침에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정치 컨설팅의 여론분석센터 윤희용 센터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지금 현재 어선을 몰고, 구조 활동을 벌였는데 지금은 현재 다시 환경오염 방제 사업에 나서고 있는 조양복 선장 연결해서 지금 현지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진수를 맛보리 맥콜. 이번 역은 9호선 마곡나루역입니다. 더 큰 성공으로 가실 분은 일성 트로엘 플래닛으로 가십시오. 9호선 마곡나루역 개통 예정. 오피스텔 이제는 마곡으로 환승하라. 마곡지구 골든블럭의 중심 마곡나루역 일성 트로엘 플래닛. 문의 1899-7182 일성건설. 예,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시선 코너인데요. 미국 UPI 통신 한국 편집장 김래모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관심을 갖는데 태국의 잉낫 친나와 총리 이 3년 전에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경질하면서 권력남용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헌법재판소인가요? 여기에서 총리직 상실 얘기가 나오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태국 헌법재판소가 이 잉낙 총리가 지난 2001년이었죠. 타윈 플리언스 리 전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을 경질한 것에 대해서 이것이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잉낙 총리는 이 관련 법규에 따라서 총리직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예. 태국에서는 지난 몇 년간 정치적 혼란이 줄곧 있어 왔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다시 혼란스러운 시국을 맞게 됐습니다. 이 태국 헌법재판소는 잉낙 총리가 이 타윈 전 위원장을 경질함으로써 이 공무와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충돌을 빚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잉낙 총리는 이 타윈 전 위원장을 전보 조치한 후에 당시 경찰청장을 이 위원장으로 발령을 냈고 또 이 공석이 된 경찰청장에는 자신의 오빠인 탁신 친나와 전 총리의 처남을 임명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퇴진압력이 시달려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요, 제가 참 분노하면서 봤던 기사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이지리아 얘기인데 말이에요. 나이지리아에서 200여 명의 여학생들이 이슬람 무장단체에 의해서 피납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국제사회가 다행스럽게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특수 인력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4일 나이지리아 동북부의 치복에서 이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10대 소녀 276명을 납치해서 이 소녀들을 노예로 팔겠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예. 국제사회를 경악하게 한 그런 소식인데요. 이 단체는 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규정한 그런 단체입니다. 납치한 이유는 이 소녀들이, 여학생들이 이슬람식 교육이 아닌 서구식 교육을 받고 있었고 또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단체가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여러 서방 국가들이 나이지리아에게 이 특수 인력을 지원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아프가니스탄을 지배했던 탈레반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교육받는 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성들이 교육받는 걸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네. 예. 근데 어쨌든 서방 국가 이 문제에 관심 가져서 다행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특수부대 같은 걸 지원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는 과거 이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을 이 식민 통치했었고 또 지금도 이 아프리카 분쟁에 개입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예. 이 프랑스가 이 지역과 관련된 이 나이지리아 지역과 관련된 정보를 가진 특수부대를 파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영국의 캐머런 총리도 이번 사건을 이 극악무도한 범행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미국 정부가 이미 나이지리아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아프리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 역사적으로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유럽 국가들이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나이지리아의 이 치안 불안이 주변 지역, 주변 국가로 번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UPI 통신 한국 편집장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예, 두 번째 작심 인터뷰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에 많은 민간 어선들이 구조 작업에 동참했다는 사실 보도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민간 어선에 구조된 승객 세월호 전체 구조자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질적인 도움으로 큰일을 하셨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이름 없는 영웅들이에요. 불러도 정말 과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요새는 발벗고 나서서 기름 방제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세월호 기름 유출로 2차 피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아직도 실종자가 있습니다만 바다를 생계로 이어가시는 주민분들 차마 말도 못하고 소리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월호 침몰 당시에 구조 작업하셨고 현재는 기름 방제 작업을 하고 계신 진도군 낚시 어선 연합회 조양복 선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장님 나와 계시죠? 예, 조양복입니다. 그 구조 작업 선장님도 하셨죠? 예, 사고 직후에 바로 연락받고 이제 출동을 했는데 저는 먼 거리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 물에 빠진 우리 학생들이나 많이 구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구조 막바지 배가 한 3분의 2 정도 거의 가라앉는 상태에 도착을 했고요. 예. 이제 막바지 구조 작업 어선들하고 대부분 이제 작은 보트로 작은 어선으로 구조를 하면 이제 응급 후송 조치를 담당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선장님과 같이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어민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 당시에 구조할 때는 이제 언론에는 저희가 구조할 당시에 저는 다 구했다 어쨌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당시에 대충 한 150명 정도 이렇게 파악을 했기 때문에 450명 신고를 받고 왔지만 나머지 한 300명 어디 있냐 해가지고 더 이상 구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애탔고요. 그 다음에 세월호가 점점 가라앉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저희가 하여튼 이제 구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 애탔고 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제 희생자가 나오면서 그때 왜 우리가 못했을까 하는 이런 자책감도 가지고 있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럽니다, 지금. 아유, 그래도 큰일 하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 것이요. 지금 구조 당시에도 이미 300명 정도를 못 구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을 모두 가지셨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해경은 이미 전원 구조위가 나왔을 때 그런 거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구조 한 150명도 구조했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낚싯배나 어선배들이 주변 동거차도 일대로 그 조류 방향에 따라서 혹시 그 구명조끼를 안 입고 흘러내려갔을 그런 그 생존자 수색을 1시간 정도 하고 나오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보도를 이렇게 그렇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 라디오라든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다 구조로 방송 나오길래 이제 주변 선원들이고 어선들이 만세하고 막 박수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 구했으니까 이제 됐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다 구했다고 이제 다시 자기 현장으로 복귀하는 과정 중에 또 다시 구조자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그런 좀 황당함이랄까요? 멍한 상태로 오후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구하지 못한 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다 구했다고 나왔다. 그래서 좀 멍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9시 5분경에 신고를 받고 현장 도착한 지가 한 10시 한 20분경이나 될 겁니다. 한마디로 해경이 우리 어민 실제 구조 작업하셨던 어민보다도 이 뭔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했다 이런 얘기네요. 이번에 해경 진짜 문제 많습니다, 이거. 받을 때도 450명 정도로 신고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급하게 막 출동해가지고 현장 가는데 저희가 대충 눈으로 어선배로 한 100명 가까이, 그 다음에 해경에서 모르겠습니다. 한 60, 70명 정도 이렇게 대충 인원을 150명 이상은 됐다고 우리가 판단했는데 저희가 10시 20분 때 가다 보니까 그 전에 다 구했는 줄 알았어요. 이미 방송 나와버리니까.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 구조 작업하시던 어민 여러분은 대충 다 숫자를 어느 정도 될까 어림짐작을 하고 계시는데 해경 자체는 그거 자체를 판단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참 이게 지금 해경이 뭐 하는 해경인지 전 진짜 이번에 해경 너무나 신경질 나고 답답하고 화납니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대체. 아유 정말 그래서 참. 저 같은 이제 어민들도 정말 애타는 게 이제 나중에 다시 전원 구조해서 다시 170명 정도로 이렇게 다시 정정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당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잠수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애타게 해군 특수부대가 투입되면 어쨌든지 한두 명이라도 아니면 10여 명을 구할 수 있겠다. 그 당시에는 배가 선체에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해군 특수부대가 언제 오나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결국은 하루 이틀 지나버리고 구조가 아니고 지금 쉽게 말하면 시신인양 작업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고 2, 3일 안에 조치 못했던 거 이걸 왜 안 했을까? 왜 못했을까? 사실상 우리나라 군이 작전 수행 능력은 세계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SS나 UDT 같은 이런 특수부대원들 가서 죽더라도 가서 구해와라 그러면 했을 텐데 왜 그런 걸 지시를 안 내렸을까 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 안타까움은 지금 누구든 다 갖고 있고요. 저도 사실 방송하면서 해경과 같은 데서 그래도 잘한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하고 싶은데 암만 생각해봐도 처음부터 끝까지 도대체 해경이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자, 지금 기름 말이에요. 기름 얘기 좀 여쭤볼 텐데요. 기름 유출이 지금 많습니까? 피해가 지금 많습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 동거차도라든가 이쪽의 어민들은 이제 양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역 같은 자연산 미역을 이제 채취하는데 갯바위에서 돌미역이라고 하는데 그 미역을 채취하고 지금은 이제 미역 포자라고 그러는데 점점 어린 이제 씨앗이 갯바위에 붙어서 자라는 시기인데 기름이 갯바위에 붙다고 하니까 이제 미역이 붙을 수가 없고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기름 방제 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아마 내년 정도 그런 어업에는 아마 진짜 힘들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가 흔히 기름 유출에 대해서는 태안반도 기름 유출처럼
온 바다가 시커멓게 이렇게 막 뒤덮인 이런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예. 배에서 꾸준한 양이 그 배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언론이나 이제 그 중앙정보에서 기름을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하고 방제선 투입으로만 끝냈는데 사실상 저희도 방제 작업을 처음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가 일단 사람 구조 작업 한참 중이라니까 방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근처는 못 가고 안 되는데 며칠 하루 이틀 이고 일주일당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우리가 어떤 군간의 지시가 없지만 일단 어밀도 피해보고 우리도 이거 생계가 달리니까 우리가 치우자. 일단 기름 걷어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름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방제선들이 뭐 10여 채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지만 그 미처 하지 못하는 섬 쪽에 갯바위 근처로 가는 것은 큰 방제선이 못 오기 때문에 저희 같은 어선배 낚싯배들이 갯바위 근처 마저 흘러나오는 기름을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어떻게 이번에 잘 도와주고 있나요? 이 방제는? 예. 방제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딴 걸 못하면. 2차, 3차 피해가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배 운영, 선박 기름값 뭐 하루에 뭐 4-5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경에서 물자 지원, 방수포라든가 어떤 그 기름 제거할 수 있는 옷, 의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경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참 입에 담기도 좀 뭐합니다만 이 시신 유실 방지 작업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작업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방지 작업은 이제 관에서 요청을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는 이제 그 혹시 모를 우리가 그 2km, 4km 주변에서 시신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 때문에 주변 한 10km, 15km 전후강으로 양식장이나 이런 주변에 혹시 그 유실물 같은 거 이런 걸 지금 수색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아무래도 혹시 유실된 그 시신이나 유실물을 우려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제 작업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수색 작업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 사실상 그 개인 사비로 하루에 뭐 4-50만 원 이렇게 기름값을 감당하고 있는데 예. 솔직히 한 일주일 이상 하다 보니까 아유, 그럼요. 이게 솔직히 경제적으로 부담되긴 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끝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우리 생활 터전인 바다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못하겠고 당연하죠. 어민들로서는 좀 안타깝고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많은 인명피해를 보신 유가족분도 계신데 그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할 수도 없고 예. 사실상 어민들이 아파도 아프다고 알겠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런 심정들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충분히 청취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진도군 낚시어선연합회 조양복 선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전 요즘 맛있는 물 고를 땐 핑크만 보고 골라요. 우리 몸의 건강한 색은 모두 핑크잖아요. 건강한 물의 새로운 기준 핑크라벨 아이시스 8.0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로 생기있게 핑크빛 생기에너지 아이시스 8.0 핑크만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하나의 스프링, 믿기 힘든 두 가지 플레이. 넥스트 침대 가격이 탄생시킨 하이브리드 테크에 누워보세요. 부드럽게 맞춰주고 단단하게 또 한 번 받쳐주죠. 원 스프링, 투 플레이. 에이스 하이브리드 테크.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전 8시 10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